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역사 돋보기 인물사 주인공은 고려를 건국한 고려의 1대왕 태조 왕건입니다. 다른 국가의 건국 군주들과 다르게 태조 왕건은 전쟁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한반도를 재통일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군주입니다. 왕건은 어떤 배경 속에서 고려를 건국했고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했을까요? 우선 왕건의 출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건은 오늘날의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개성을 송악이라고 불렀는데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송악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모으고 성장한 송악의 유력 호족이었습니다. 개성에서는 예성강과 임진강을 통해 바다로 쉽게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왕건의 집안은 단순히 돈 많은 해상 상단이 아니었습니다. 송악은 통일신라 국토의 가장 북쪽 끝자락 국경지대에 있던 지역으로, 그래서 신라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었고 국경지대인 만큼 고구려 계승 국가였던 발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부근을 패서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패서지역은 신라 중앙정부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과거에 오래도록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도 몇백 년간 한반도 남쪽 지방에 비해선 신라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고구려인의 후예라는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건의 조상들도 고구려 귀족 출신으로 추정된답니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중국 측 기록에도 왕건의 조상은 고구려 귀족 지배층 출신이라고 기록을 해두었고요. 따라서 왕건의 친가와 외가 모두 이미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사회 유력 집단으로 군림을 해오다가 해상 무역에 뛰어들며 경제적 부까지 거머쥔 송악의 대호족으로 거듭났고 패서 지역의 유력 호족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건의 활약상을 살펴보기 전에 통일신라 말기라는 사회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세기 말부터 삐걱거리던 통일신라는 9세기 중후반이 되면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합니다. 신라의 중앙정부 내에서는 귀족들끼리 왕위 계승 쟁탈전에 여념이 없었죠. 이러니 각 지방별로 지역 유지들이나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 저마다의 세력지에서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능한 정부의 행정력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9세기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크고 작은 호족들이 분포해 있었고, 이제 신라라는 공식 정부의 영향력이나 지배력보다는 그 지역 호족들의 입김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호족은 한반도 중부를 주름잡던 양길이었습니다. 지금의 강원도 원주 호족이었던 양길은 점차 세력을 더 넓혀서 한반도 중부와 북부의 호족들을 흡수하며 관할지를 팽창시켜 나갔죠. 이때 양길의 세력에 제동을 건 호족들이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이끄는 송악 호족을 필두로 한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었습니다. 양길은 패서 지역에도 세력을 뻗치려고 했으나 왕룡과 패서 호족들이 양길과 싸우며 양길의 세력 확산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편 양길은 동해안까지 세력을 넓히고자 휘하장수 중 궁예를 강릉 토벌에 보내는데, 궁예가 강릉을 흡수한 뒤 돌연 독립하여 양길과 대립하였습니다. 899년 오늘날의 경기도 안성에서 양길의 군대와 궁예의 군대가 최후 결전을 벌였고 궁예가 승리하면서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 이르는 그 컸던 양길의 모든 세력지를 궁예가 이어받았습니다. 궁예가 양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호족들의 도움이 컸는데 바로 왕건 집안 송악 중심으로 한 패서 호족들이었죠. 양길과 줄곧 대립하던 패서 호족들은 궁예와 결탁하기로 했고, 패서 호족들의 지지와 협력에 큰 군사적 사회적 힘을 얻은 궁예는 양길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양길과의 마지막 전투가 비내성 전투였죠. 양길과의 전투에서 왕룡의 젊은 아들 왕건이 투입되어 전장을 지휘하고 싸우는 족족 승리를 합니다. 궁예는 이런 왕건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죠. 리더십도 리더십이고 용병수레, 군인과 전략가로서의 능력까지 갖춘 인재였죠. 왕건의 아버지 왕룡 사후 패서 호족들도 젊고 유능한 왕건 곁으로 모이며 왕건의 패서 호족을 이끄는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궁예가 왕건을 중용하고 전투 때마다 왕건을 내세운 건 물론 왕건 개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양길과의 전투에서 패서 호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궁예가 왕건을 통해 패서 호족 전체와 연합하고 아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패서 호족과 싸운 양길과 달리 패서 호족을 회유하려 했던 덕에 궁예는 양길을 넘어설 수 있었고, 궁예 대 양길 최후의 전투였던 비내성 전투 이후로도 왕건은 충청도 등지에서 양길의 자녀 세력을 토벌하며 궁예는 한반도 중북부의 독보적 호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예는 901년 스스로 왕위에 등극했고 수도는 송악에 두고 국호를 후고구려로 건국했습니다. 후고구려라는 명칭은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고구려와 구분하기 위해 붙인 국명이고 당시에는 그냥 고구려 혹은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하기 1년 전엔 전라도에서 서해안의 해적들을 토벌하며 성장했던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한반도는 통일신라에서 후고구려, 후백제로 다시 세 나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왜 느닷없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을까요? 이전까지 궁예는 고구려와는 일절 상관이 없었습니다. 견훤의 후백제 건국을 의식한 국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패서호족들이었습니다. 궁예가 양기를 이기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패서호족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궁예는 싫으나 좋으나 패서호족을 안고 가야 했고 궁예 개인적으로는 고구려와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패서호족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호도 고려로 정했고 수도마저 왕건의 기반이었던 송악을 삼았던 겁니다. 이제 궁예는 남쪽의 후백제와 싸울 차례였습니다. 견훤의 후백제 또한 엄연히 국가였기에 단순한 호족이었던 양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궁예의 후고구려와 견훤의 후백제는 국경지대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소모전만 이어갔습니다. 이때 왕건이 궁예에게 새로운 작전을 제안합니다. 배를 타고 삥 돌아 후백제의 남쪽을 기습하여 위아래로 후백제를 압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로 이동하는 군사작전은 리스크가 높은 작전입니다. 그런데 왕건이 누굽니까? 해상무역 상단 집안 출신 아닙니까? 903년 왕건은 배를 타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돌아 지금의 진도에 상륙하고 곧바로 육지로 넘어갑니다. 왕건은 기세를 몰아 더 진격해 지금의 전남 나주까지 진출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왕건의 나주 상륙작전입니다. 왕건은 나주를 단순히 군사 점령지로만 두지 않고 나주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 나주 호족 집안의 여식과 혼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삼국 전쟁의 양상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한국 곳곳엔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후고구려든 후백제든 신라든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지방의 호족들을 포섭하고 병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저 싸워서 이기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를 잘 알고 있던 왕건은 타 지역 호족 회유에 적극적이었던 거죠. 903년의 나주 상륙작전은 성공적이었으나 나주가 후고구려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계속 나주에 주둔할 수는 없었고 왕건은 후고구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확실히 후백제의 견훤도 만만치는 않은 인물인 게 나주 기습을 받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당시의 신라 땅이었던 충북, 추풍령 일대로 진격하여 그곳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옛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전을 벌인 만큼 견고한 성들이 많았고 이 지역의 장점을 파악한 견훤은 추풍령 일대부터 점령했죠. 후고구려가 나주를 공격했으면 나주부터 방어할 줄 알았건만 견훤의 추풍령 진격은 예상치 못한 진군이어서 후고구려도 방심한 채 충북 지역을 빼앗겨야만 했죠. 이후 908년 견훤은 다시 나주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후백제의 깃발을 더 확실하게 꽂습니다. 왕건은 다시 한번 나주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수전에서 왕건을 당해낼 자는 없었고 상륙작전의 효과가 컸기에 909년 2차 나주 상륙작전에 돌입합니다. 두 번은 안 당하겠다는 견훤은 후백제군을 이끌고 상륙한 왕건을 막으러 갔고 오늘날의 전남 영광 덕진포에서 두 부대가 맞붙은 결과 후백제군은 전사자 500명을 내고 패퇴해야만 했습니다. 왕건은 다시 나주로 진격하였죠. 이 과정에서 신안군의 해적 겸 해상호족이었던 능창을 왕건이 토벌하기도 했습니다. 수달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다에서 날뛰던 능창은 꽤나 후고구려의 해안가를 자주 침범했던 듯하고 왕건이 능창을 데리고 귀국하자 궁예가 능창에게 침을 뱉으며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건의 1차 나주 상륙작전과 2차 나주 상륙작전 사이에 후고구려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패서호족의 지지에 힘입어 왕이 되고 나라도 선포한 궁예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패서호족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궁예는 개혁의 수순에 들어서는데요. 904년 수도를 강원도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더니 911년에는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고칩니다. 마진이나 태봉이나 불교식 용어들로 추정이 되는데 고구려 국호를 포기한 건 패서호족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단절하겠다는 뜻이며 불교를 이용해 전제 왕권을 수립하겠다는 목적이었죠. 더 나아가 궁예는 청주로 수도를 옮길 제스처를 취하며 청주 출신의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청주 호족들을 지지해주며 궁예에 대한 패서호족들의 불만이 쌓여갑니다. 궁예가 미륵신앙을 자처하면서 폭군이 되었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궁예의 기록, 집권 후반기에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자칭했으며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본다고 주장하고 법봉을 사용하여 신하들을 때려 죽이는 등 광기를 일으켰다고 나와 있는데요.
불교를 이용해 패서 호족의 힘을 누르고 전제 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궁예의 왕권 강화는 지나치게 급격했습니다. 궁예의 급격한 왕권 강화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숙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이런 불교를 빙자한 궁예의 급격한 왕권 강화 정치 싸움에 오히려 불교계에서도 궁예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궁예의 과도한 미륵신앙은 정치계와 종교계 모두와 절교하게 만든 겁니다. 궁예는 폭군이 되어 왕건 기반인 패서 호족들을 누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견훤은 호시탐탐 나주를 계속 사수하려고 하고 있는 전선, 왕건은 두 일을 모두 해결하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패서 호족들을 견제하려던 궁예는 미륵신앙을 이용하며 포악하고 잔인한 숙청을 이어가며 전제 왕권을 수립해 나갑니다. 그나마 왕건은 화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왕건이 패서 호족들을 대표할 정도로 큰 호족이라 차마 왕건만은 건드릴 수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아직 후백제와의 전투가 끝나지 않은 마당에 왕건이라는 유능한 장수를 건드릴 수 없어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건은 궁예가 가장 경계하면서 또 가장 믿었던 호족이었습니다. 그런 왕건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궁예가 왕건을 궁궐로 소환해 왕건에게 역적 혐의가 있다고 바른대로 실토하라고 겁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예의 궁궐 내부에서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목숨이 위태위태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왕건에게 그 자리에 있던 최응이 의도적으로 붓을 떨어뜨리고 붓을 줍는 척하며 왕건에게 아니더라도 순순히 인정하고 구피라고 나직이 읊조리자 왕건은 바로 무릎 꿇고 혐의를 인정하며 궁예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궁예는 호탕하게 웃으며 왕건은 과연 솔직하고 정직하다며 오히려 상을 하사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간 나주를 두고 공방전을 이어가던 왕건이었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나주를 비운 사이 913년 궁예는 새로운 지휘관을 나주로 파견하지만 후백제의 견훤에게 밀려 나주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914년 복귀한 왕건이 전함 잃은 척을 가지고 다시 상륙작전을 나주까지 진출해 나주를 재탈환합니다. 이때의 나주 공방전 이후로 후백제의 견훤이 나주를 되찾기까지 15년이나 걸린 것을 생각해보면 왕건이 성공적으로 나주와 그 이남 지역의 호족과 백성들을 잘 포섭해 세력권을 공고히 해두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왕건의 활약으로 왕건은 태봉의 국무총리직인 시중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봉의 수도 철원에서는 여전히 궁예가 미륵신앙에 미쳐 잔혹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호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군부 세력들까지 패서 호족들과 왕건에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 4인이 왕건을 찾아와 왕건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왕건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왕건의 아내가 갑옷을 찾아와 왕건을 입히자 왕건은 그 갑옷을 입고 군대를 동원해 궁궐로 습격, 궁예를 내쫓고 대소신뢰와 호족들의 추대 속에서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태봉의 모든 호족과 신하와 군부가 다 왕건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궁예를 두려워하고 있던 건 맞아서 왕건의 국왕 즉위에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918년 이렇게 태조가 된 왕건은 패서 호족으로서 다시 수도를 본인의 기반이었던 개성, 즉 송악으로 옮기고 국호는 패서 호족의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해 고려로 정하니 비로소 고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궁예는 도망치다가 백성들한테 걸려 맞아 죽습니다. 한편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되던 그 사이 후백제의 견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동쪽의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920년 견훤은 신라와 국경지대에서 전략적 요충지였던 오늘날의 경남 합천인 대하성을 어렵게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하성을 함락한 시점에서 신라의 수도 경주로 진격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쯤은 왕건도 새 나라를 건국하고 그간 후백제의 팽창을 경계하여 후백제를 북쪽에서 압박하며 두 나라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나주 지역을 재점령하기도 하고요. 927년 견훤은 위험천만한 작전을 실행하는데요. 5천 정예병만 뽑아 빠르게 신라의 수도로 잠입해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견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주로 들어선 견훤은 신라의 왕 경혜왕을 죽이고는 다른 왕족이었던 경순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허를 찌르는 견훤의 작전이었죠. 견훤이 경주로 들어가기 전 이미 군사적으로 신라의 주요 성들을 공략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견훤이 점차 신라의 수도 경주로 옥죄고 있자 신라의 경혜왕은 고려의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한 상태였으나 그 사이에 견훤이 경주로 들어와 경혜왕을 죽였던 거죠. 왕건이 신라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건 아직까지 신라에 충성하는 유력 호족들도 있었기에 왕건은 이 호족들을 포섭하고자 했던 겁니다.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 남하할 때도 일일이 지방별로 호족들을 만나고 회유하고 내려오느라 시간이 지연되었던 거죠. 그러나 견훤도 겨우 5천 병력으로 뭘 할 수는 없었고 신라의 공포감을 준 걸로 만족한 채 일단 수도 경주를 나옵니다.
나와서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중 왕건의 고려 군대가 대구 쪽에 있다는 정보를 접합니다. 경북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주와 대구가 상당히 가깝죠. 견훤은 왕건의 루트를 따라 대구의 공산이라는 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던 왕건의 고려군을 기습합니다. 견훤의 매복은 성공적이었고 왕건의 주력 부대는 전멸해버리는데 이 전투가 927년 왕건생의 최악의 패전 공산전투입니다. 왕건은 신순겸 장군을 포함한 8명의 부하 장수들이 왕건인 척 연기하여 유인을 해준 덕분에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끼가 된 8명은 모두 전사하는데 후대에 이 8명을 기리고자 대구의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불렀다죠. 공산 전투의 패전으로 한반도 남부와 중부의 지배권은 전부 후백제의 것이 됩니다. 이후 왕건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변하지만 왕건의 유능한 부하 중 한 명이었던 유근필 장군이 거듭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했습니다. 930년 때마침 견훤의 후백제군이 지금의 경북 안동으로 진출해 북진의 낌새를 보이자 유근필 장군은 왕건에게 안동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당시 고려는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국력을 보충해 놓은 상태여서 왕건은 유근필을 내세워 안동의 고창으로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이 고창에서 약 3, 4일간의 전투 끝에 유근필의 맹활약으로 후백제 군대 8,000명이 괴멸됩니다. 고려 측 군부 장교들이 이전 공산전투 패전의 후유증으로 소극적일 때 유근필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겨우 승리할 판인데 어찌 적을 앞에 두고도 지는 것을 겁내는 겁니까? 라며 일갈하고 본인이 직접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했다죠. 고창 전투에서는 유근필 장군의 활약만큼이나 경북 호족들이 견훤을 배신하고 왕건에게 투항한 것도 승리 요인에 큰 몫으로 작용했는데 오랜 시간에 걸친 왕건의 친호족 유화 정책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고창 전투의 승리로 공산 전투의 패배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었고 한반도 중부 지방을 고려가 전부 되찾아요. 고창 전투로부터 4년 후였던 934년 충남 홍성의 운주성에서 또 견훤의 후백제군이 패배하여 군사 3,000명을 잃으면서 후백제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연이은 대패배로 지친 늙은 견훤은 넷째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은 견훤의 첫째 아들 견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시켜버리죠.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견훤은 늙은 몸을 이끌고도 금산사를 탈출해 고려의 왕건에게 망명해버립니다. 고려의 왕건은 견훤을 크게 환영하며 왕족의 예로 대우해 주었죠. 한때 라이벌이자 적국의 수장인 견훤조차 크게 환대하며 받아주는 왕건을 보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도 이 미친 전쟁에 더 이상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935년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나라를 고려에게 바칩니다. 이로써 1000년의 신라 역사가 끝이 났죠. 왕건은 신라 왕족들도 굉장히 대우를 잘해줍니다. 이미 왕건의 최종 승리는 거의 확정이 된 상황. 936년 경북 구미의 1, 2천에서 유근필, 박수리, 홍유 나중에 이대왕 해종이 되는 왕건의 장남 왕무 그리고 견훤까지 자그마치 10만의 대군이 견신검의 후백제군과 마지막으로 붙었고 여기서 승리한 고려군은 후백제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1, 2천 전투에서 유능한 용정들의 맹활약과 더불어 후백제는 견훤과 내통하고 있던 호족들이 전부 후백제를 배신하고 견훤이 있는 고려에게 항복하면서 후백제는 자연스레 해체되었던 거죠. 이렇게 936년 후백제를 끝으로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하면서 후삼국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후 태조 왕건은 신라의 왕 출신이었던 경순왕은 우대해주지만 견훤은 홀대했습니다. 경순왕은 끝까지 경주를 통치하게 해주었으나 견훤의 마지막 사망 장소가 뜬금없는 논산이라는 점 그리고 견훤 사후 왕릉조차 만들어주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한때 적국의 국왕에게는 마냥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였겠죠. 태조 왕건은 개인의 능력 하나만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별 크고 작은 호족들의 힘이 가장 절대적이었죠. 이 과정에서 호족들의 권한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호족들은 더 이상 왕건에게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태조 왕건이 직접 키운 저 강한 호족들과 정치적으로 싸울 수는 없어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내부 반란의 가능성의 싹을 자르기 위함이었죠. 유력 지방 호족이 고려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사단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력 호족들의 딸들과 전부 결혼을 합니다. 각 지방별 대호족들은 왕족의 외가 가문이 되면서 왕족의 일원으로 포섭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심관 제도라고 해서 대호족을 특정 지역의 사심관으로 삼아 각 호족들의 근거지에서는 최소한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꼭 대호족이 아니더라도 중소호족들에게는 지방의 자치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죠. 그 보장해준 지방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징표가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성씨의 본관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본관엔 지명이 붙는 겁니다.
호족도 호족이었지만 호족이 아니더라도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개국 공신들도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내려주었으며 당시에는 톱 지배층들의 특권이자 상징이었던 성씨를 하사해주는 사성 정책을 펼치죠. 이렇게 회유도 하면서 지방별 호족들의 자제들을 일정 기간 수도 개경으로 보내 유학을 빌미로 사실상 볼모 보내는 기인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이후에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옛 고구려의 고토를 되찾겠다며 지금의 평양인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고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펼친 결과 고려의 북방 국경선이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확대됩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이후 7년 뒤 943년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전 태조 왕건은 후대의 국왕들이 보고 배워야 할 국왕의 덕목 10가지를 작성하는데 이게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죠. 훈요 10조에는 불교 국가로서의 정체성, 북진 정책의 중요성, 외교 이념 등을 적어두었는데 훈요 10조 중 8조에 차현 이남 사람들은 인품이 좋지 못하니 벼슬자리로 임명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차현 이남이 지금의 호남 지방을 가리킨다며 지역 갈등의 하나로 악용되었는데 실제 왕건의 의미한 차현 이남은 한때 궁예가 폐소 호족들을 경계하기 위해 세력을 키웠던 청주를 말합니다. 태조 왕건은 한국을 재통일하며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건국군주이지만 통일 후 호족들을 회유하기만 하여 오히려 호족들의 힘을 더 키워놓았고 태조 왕건 사후 호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버리죠. 이상 태조 왕건이었으며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